이게 이상하다. 노조가 이렇다고? 가장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고용 세습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노동조합은 우리 사회에 어둡고 낮고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을 돕는 측면에서 발전했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투쟁 단결 투쟁할 때 많은 국민들이 같이 마음으로 함께 해주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 협약 1057곳을 전수조사해봤더니 63개 사업장에서 위법한 특별 채용 조항을 보유하거나 적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채용 장사였죠. 노조 가입이 곧 취업이 되는 구조를 악용하는 거죠. 일자리라는 공공재를 독점해서 지대를 추구하는 이권 카르텔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혹은 권리를 가지고 후발주자들에 대해서 지대를 추구한 겁니다. 임대료 받고 월세 받고 통행료 받고, 이거 좀 부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여러 경제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1차 노동시장, 즉 내부자 시장과 2차 노동시장, 즉 외부자 시장으로 이미 분절화된 선진국형 노동시장 혹은 경제시장으로 분리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차 노동시장은 수출 중심의 대기업과 공기업, 그리고 대기업 노조, 금융권, 공공기관 이런 쪽들의 시장이고, 그들의 고용은 철저하게 보장받고 안전하게 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고 또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게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다 있죠. 2차 노동시장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합류하지 못한 수많은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취업하지 못한 실직자, 수많은 사람들도 2차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상호 간의 격차가 점점 더 역대급으로 커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서 노동조합의 역할과 관련돼서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변화된 측면들, 또 지금에게 내부자가 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사회적인 책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노동, 성체를 넘어 다리로 이동해야 된다라는 거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기득권 개혁과 사회적 책임 모델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에 제 마음속에 좀 이게 이상하다. 노조가 이렇다고? 몇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고용 세습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노동조합은 우리 사회에 어둡고 낮고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을 돕는 측면에서 발전했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시청 앞에 가서 투쟁 단결 투쟁할 때 많은 국민들이 같이 마음으로 함께 해주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 협약 1057곳을 전수조사해봤더니 63개 사업장에서 위법한 특별 채용 조항을 보유하거나 적발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단체 협약에서 취소했다 혹은 이랬다 저랬다고 상관없이 이것은 기업 내에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현재도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산 항운노조 채용 장사였죠. 일종의 항운노조는 크로스숍입니다. 회사에 입사하면 100% 노동조합 가입이 의무화되고 차장으로 되면 노동조합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크로스숍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 기업에서는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해줍니다. 단결하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노조 가입을 안 할 거야. 가입 원서를 내지 않으면 노조원 아닙니다. 그런데 크로스숍을 선택한 기업에 있어서는 내가 가입 원서를 내지 않아도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 조합원이에요. 조합비 그때부터 원천징수해야 됩니다. 항운노조는 대표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노조 가입이 곧 취업이 되는 구조를 악용하는 거죠. 간부들이 채용 추천권과 승진 결정권을 어느 정도 소유하면서 조장, 반장, 승진을 대가로 수억 원을 갈취한 사건입니다. 일자리라는 공공재를 독점해서 지대를 추구하는 이권 카르텔이죠. 이 조지 헨리가 지대 추구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경제학에서 해주면서요,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 발전하지만 결국은 땅이 있어야 발전하기 때문에 지대, 즉 토지세를 걷는 것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대 추구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 독점성, 기득권의 보존이라는 단어로 경제학에서는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어쨌든 항운노조에서 채용 장사하면서 지대 추구를 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혹은 권리를 가지고 후발주자들에 대해서 지대를 추구한 겁니다. 임대료 받고 월세 받고 통행료 받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 좀 부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횡령 내지는 이거 절도 아닙니까? 횡령이 일어났을 때도 자정 기능이 마비돼서 제 식구를 감싸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이 조합비 10억 원 이상을 횡령했고, 제주 지역의 자동차 노조에서는 국가의 보조금 수억 원을 횡령한 다음에 위원장이 복귀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노조 지도부가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간부를 위해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이른바 온정주의가 만연되어 있는 거죠. 더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건설 현장에 이른바 원래비 괄취 문제도 있습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도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이것은 약탈적 지대추구 아닙니까? 타워크레인 기사가 월급 외에 요구하는 웃돈이 월 500에서 1000만 원 이상을 수수하고, 이거 안 하면 이른바 태업으로 공기 지연을 협박하죠. 이거는 그냥 양반입니다. 그 지역의 노조 조합원들의 일용직을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구에 막고 누워있고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정치 세력화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념의 과잉 정치 세력화의 문제도 있습니다. 양대 노총의 활동이 조합원의 경제적 실이익보다는 과도한 정치 투쟁에 자원을 소모하고 있는 거죠. 물론 노총 입장에서는 국가의 법률과 정치적 결정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상관없다라고 말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귀족노조라는 이름을 받는 것은 21대, 22대 총선에서 양대 노총 위원장급 인사가 계속 당선되죠. 국회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한쪽 측면에서는 법조계 출신, 한쪽 측면에서는 노동계 출신, 한쪽 측면은 교수 출신, 이런 쪽이 많아요. 기업 출신보다도 기업을 운영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노동조합 했던 분들이 국회의원이 더 많죠. 소속 노조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입법을 만드는 측면이 있는 거다라는 비판도 받고 있죠. 저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일면 동의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러나 지금의 법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대 입장 또는 우려 입장을 오랫동안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ROTC 34기로서 철원 100골 부대에서 일했던 저로서는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과 해외에서
접선하고 노조 내에 지하 조직을 결성해서 반정부 활동을 해서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9년 6개월 중형이 확정됐어요. 이건 너무나 명확한 벌이라는 거거든요. 민주노총 전 현직 간부의 간첩 혐의가 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어요. 이 정도면 아니 그 사람만 했을까 뭐 이런 측면도 사실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조가 노동권 보호를 넘어서 특정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전위대 역할을 한 게 아니겠느냐, 그 혼자의 문제겠느냐, 아니면은 약간 옆에도 있었겠느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게다가 노조 전임자 문제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노조 전임자 하는 거 금지고요. 우리나라도 노조 전임자를 지급하고 기준 이상으로 주는 것은 부당노동 행위예요. 사실상 저와 여러분들 현장에서 보면요, 노조 전임자 문제는요 안 줄 수가 없어요. 어떤 형태예요? 다른 업무를 줍니다. 산업안전보건 안전담당 관리자, 네, 직원들 근로보건 건강권 책임자, 이런 식으로 발령을 해가지고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면서 사실상 여기 나와 있는 1300명일 때 3명 아니에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인가 TO를 운영하는 거죠. 그 전임자들이 늘어나서 그 전임자들의 수익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노조가 자판기 수익권이라든가 급식소 운영권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청소 용역 대행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실상 공장을 운영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노조가 사업권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노동이사제가 법제화됐습니다. 이미 서울교통공사라든가 이런 곳들, 자, 단체 협약을 통한 인사에 관여하는 거, 석유공사, 수력원자력공사, 가스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는요 채용, 승진, 전보 할 때에 노동조합이랑 합의 또는 협의해야 된다. 조항이 단체 협약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기관장의 고유 권한이 침해된 측면들이 있는 겁니다. 특별 채용 보장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 전임자 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조 전임자로 들어가면 그 전임자의 성과급은요 전년 3년 동안의 평정 중에서 최고 평정으로 자동으로 부여하는 규정들이 있어요. 인사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석유공사하고 수력원자력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다 들어가 있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만찬을 하면서 구로공단에서 봉제 기능사, 아주 전문가죠, 이분을 초대해서 악수를 했습니다. 저는 세기의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격세지감을 느끼죠. 1985년도에 구로 동맹 파업이 있었습니다. 이때 파업하고 대통령님도 미싱사라는 표현, 봉제사라고 번역이 나오던데 저는 그런 표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했잖아요. 소년공으로서 했어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봉제하던 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기까지 대한민국이 민주화되고 발전하고 계층 이동 사다리가 작동했고 이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변호사 돼가지고 또 시장하고 도지사하고 대통령까지 온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이 1995년 민주노총 창립 대의원 대회 하던 이런 쌍팔년도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민주노총 위원장은 아무나 만날 수 없는 여당의 이제 불대표라고 부르죠. 더불어민주당 민주노총이 정책 간담회를 하고 정책 협의회를 하고 함께 운영하는 그런 사회예요. 이제 노동조합은 더 이상 민주화의 동력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쪽을 약간 강구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 하고 싶단 말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약자의 대변자에서 조직화된 인너서클, 1차 노동시장의 정규직의 이익만 보호하는 집단으로 바뀐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노조의 기득권화라는 비판적 담론이 나온 겁니다. 정규직 노조가 강력하다면 거기서 함께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에 대해서도 연대하고 함께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공사, 공기업 이런 곳에서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가 연대해서 함께 권익을 향상시키는 그런 활동이 일어납니까? 아니죠. 대표적으로 노노 갈등이 정규직 노조들이 비정규직 노조들을 자기의 울타리 안으로 못 때려 들어오니까 별도로 만들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쿠팡 노조가 반대하는 새벽 배송에 대해서 물류 노조가 이건 문제가 있다 자꾸 이야기해서 쿠팡 노조가 아니 우리가 괜찮다는데 너네가 왜 그래? 이 기사가 연일 나왔었잖아요. 대한민국은 이미 노동조합의 연대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노동시장은 이중화되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250인 이상의 일자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미국은 50%, 일본은 40%인데 이 14%에 해당하는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노조가 있는 대기업, 여기가 강력한 고용이 보호되어 있고 높은 임금을 받고 있고 숙련도도 높고 안정성이 있고 해고도 어렵고 이런 측면들로 고착화되어 있는 거 아니겠느냐. 반대로 전체 임금 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이 38%입니다. 약 845만 명이에요. 동시에 대기업의 이 비정규직 중에서요, 대기업들은 소속 외 근로자를 포함하는 경우는 41%까지 돼요. 대기업이 들어가가지고 하청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중소기업의 정규직이기 때문에 포함하기도 안 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41%가 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쉬운 해고죠, 낮은 임금이죠, 고용 불안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봐야 된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대기업의 고용 안정성 임금 문제보다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성 임금 문제가 엄청나게 격차가 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AI와 더불어서 그린 거예요. 마치 1차 노동시장 안에 있는 대기업 노조들조차도 마치 성 안에서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주변에다는 해자를 치고 다리는 걷어 올린 듯한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이걸 저는 성체라고 부르고 싶은데, 양대 노총의 기득권은 5가지 차원으로 보여집니다. 1번, 막대한 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투명한 회계 관리를 하죠. 2번, 도덕성, 간부 비리, 채용 장사 있었습니다. 고용, 일자리의 사유화와 고용 세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현장, 원래비, 약탈적 지대 추구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과 여기 출신들이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많이 하죠. 아무래도 연결이 있고, 형님, 이번에 통과시켜 줄 거 아닙니까? 좀 기다려봐. 형님, 이번에 좀 해주셔야죠. 그래야 우리도 계속 좀 도와드릴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게 있죠. 없을 수 있겠습니까?
불투명한 부자 노조 재정에 대해서 2022년 금속노조 본조의 연간 수입이 595억 원인데요. 이것도 이제 불투명입니다. 자, 현대자동차 지부 단일 사업장 연간 수입이 밝혀진 것만 228억 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중소기업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회계 공시했을 때 노동타담이다라고 했고 정부는 세액 공적 중단이라고 해버렸죠. 그러니까 금속노조 산하의 43개 지부는 조합원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공시를 거부해버렸는데 이제는 조합원들이 이거 지금 나 공제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또 공개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자노도라는 비판을 받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를 사고 파는 이권 카르텔, 특별히 지역에 있는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요, 노조랑 갈등이 있으면은 공사 못합니다. 이거 공사 거의 못하는 상황까지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일자리 사유화하는 거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데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가 우선적으로 채용되는 거 수많은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노총 산하에 43곳이고요. 한국노총 산하에 18곳입니다. 이곳이 어디냐? 현대자동차예요. 이른바 킹산직이라고 부르고 박사 출신들도 한번 들어가겠다고 원선에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옛날에 노동조합이 했던 일과는 좀 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원래비죠. 크레인 기사만 438명이 수취한 원래비 총액의 조사 결과를 보니까 234억이나 돼요. 그리고 건설사 입장에서 공기 지연을 막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법원의 판단이 사실상 근로의 대가 아닌 임금이다. 이렇게 판단해버렸어요. 이게 이제 원래비가 아예 그냥 고정값이 된 겁니다. 부르는 게 값인 게 돼버렸어요. 게다가 이제 정치적 포획, 이념의 과잉, 이 이야기인데 조심스럽습니다. 이 말씀 드리면서 조심스러워요. 저는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노동조합이 그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 생겼고 긍정적 측면에서의 역할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기득권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이동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치 포획, 이념 과잉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의 정점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노란봉투법은요 노동조합법이에요.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는 해당 안 돼요. 사실상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4%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요 우리 회사에 노동조합 없어요.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다. 관심 없었고요. 별로 영향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투쟁하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 있는 겁니다. 있어요. 그 측면이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직접 고용주만 사용자였는데 이제는 실질적 지배 결정하는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조합과 상관이 없이 일을 했던 수많은 중소기업의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최태원 회장 나와라, 이재용 회장 나와라, 나도 삼성의 3차 밴더야, 이재용이 교섭의 당사자야, 얘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포획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에요. 구조조정, M&A 다 그래요. M&A 조심해야 돼요. 그거 다 비밀 지켜야 됩니다. 밝혀질 때까지는요. 이게 밝혀지면 무효다. 이런 조항들 초기에는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밝혀진 다음에 직원들 입장에서 어때요? 그거 왜 우리 동의 안 받았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위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M&A라는 속성 자체가 직원들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 협상 한번 해보세요. 이거 밝힐 수 있는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결정적인데 3조 문제 있습니다. 개인별로 책임 비율을 산정하고 보복성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손배가압류 금지하는 거거든요. 이게 집단적으로 내가 길을 가다가 뒤에서 한 5명이 나를 때렸어요. 누가 어디를 때렸는지 잘 몰라. 근데 내가 결정적으로 한 방을 맞은 것이 옆구리에 칼을 맞았는데 그 칼 맞은 거의 치료비는 얘가 1,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한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공동정범, 공범으로 간주해서 내가 전체가 1,100만 원 치료비가 나왔으니까 너네들 5명 220만 원씩 내. 이렇게 됩니다. 기존에 우리는 민사소송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노동조합이 파업했을 때는 그렇게 못한다. 요겁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개인별 책임 비율을 산정해야 될 책임이 소를 제기한 쪽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길을 가다가 맞았는데 누가 칼을 찔렀는지를 5명 중에 1명을 특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예측해드립니다. 여러분들 CCTV 사업장의 얼굴 인식 요거 지금 얼른 하셔야 됩니다. 요거 부당노동행위입니까? 얼른 하셔야 됩니다. 왜요? 집단적으로 일어난 회사 기물 피해에 대해서 개인별로 책임 비율을 산정하지 못하면 집단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있는 곳에서는 미리 하셔야 되는 거야. 이거 비즈니스 왜곡하는 거 아닙니까? 기업이라면 안 하겠어요? 저도 얼른 생각나는데 똑똑하신 분들이 거기 많은데 드론 체증팀, 그 다음에 사내 체증, 얼굴 인식 다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미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맞아요. 안 하고 있으면 그거 게으른 겁니다. 산업 현장의 혼란, 경영권 침해, 외국인 투자 엑소더스 있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민노총, 한노총에서 독일 모델 많이 이야기합니다. 산별노조. 어쨌든 산별노조 가기를 원하게 돼 있는데 독일 노조는요 산업 전체의 임금 및 근로 조건의 표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사업장 내에서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대표하고 권익을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노조 같은 경우는 산별 노조가 있지만 사업장별로 사업장 협의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상호간에 소통을 해서 그 이해관계 조절해 줍니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임금 격차가 너무 나오지 않도록. 이게 금속노조가 제일 대표적인 건데 그거 조절합니다. 중소기업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게 노동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한 거죠. 사업장 협의회죠. 협의회 의원들은 법적으로 경영 기밀 유지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경영진과 높은 수준의 정보를 공유하고 신뢰를 구축해요. 노조가 없는 90% 이상의 노동자가 소외되는 한국과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이게 이제 IG 메탈입니다. 산업 전체의 표준을 설정해요. 비조합원에게도 단체 협약의 효력이 확장되고 직업훈련생 대표가 기구를 운영하고 청년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줍니다. 청년의 진입을 막는 한국 고용 세습과는 달리 미래 세대를 포용하는 전략이 있는 거예요. 한국의 양대 노총하고 독일의 사업
사업장 협의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노조가 이미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청년들과 함께 가는 게 있고요. 보안 유지 책임도 있어요. 이거 오픈했다가는 그냥 그 손해배상 바로 들어옵니다.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노조는, 한국의 노조는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는 달리 언제나 약자 컨셉이라고 하기 때문에 책임을 물었을 때 우리는 못 진다, 이런 상태가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게다가 한국 노조는 경영 위기와 무관하게 임금 인상과 성과급을 쟁취하는 것이 선명성 투쟁이고, 나도 다음번에 당선이 돼야 되고 내 쪽 계열이 당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선명성 투쟁하는 거예요. 풍선 효과 발생하죠. 뭐예요? 아니 돈 많이 준다는데 제가 왜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돈 많이 주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왜 그래요? 고용이 유연성이 낮은 1차 시장의 이익을 극대화하면, 아니 뭐 삼성이 자기 직원들 돈 많이 주고 SK가 자기 직원들 돈 많이 준다고 하는데 제가 왜 반대하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그 비용 부담이 2차 시장으로 전가된다고요. 이른바 풍선 효과죠. 하청 단가 후려치고 중소기업들 뭐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원가 절감했어요. 다음번에 관리자 나와가지고 이거 하셨네요, 내년도엔 좀 싸게 해주시는 거죠.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이익이 그냥 50%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생산성도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독일 노조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형태로 성숙되어 있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자를 위한 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현실과 독일 제도의 방향성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기득권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의 단계로 이제는 좀 이동이 가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양대 노총은 재정의 불투명성, 일자리의 사유화, 지대 추구 행위, 과도한 정치 투쟁 등으로 배타적 이익 집단의 면모를 명확히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완화시키기보다는 노동조합이 그것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중소기업을 지지하고 언더백 기업이 부흥할 수 있기를 바라는 저로서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